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ISA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써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가 ISA 계좌 기본편이었다면 오늘은 각 단계별로 주의사항과 가입 전략 그리고 어떤 상품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꽉꽉 담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보시고 ISA 계좌에서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가입을 한다. 두 번째, 입금을 하고 상품을 매수한다. 세 번째,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네 번째, 3년 의무 기간을 채운다. 다섯 번째, 해지한다. 여섯 번째, 해지 자금을 60일 이내로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일곱 번째, ISA 계좌를 개설해서 다시 돈을 모아가기 시작한다. 입니다. 첫 번째 가입 단계인데요. 가입은 어디서 할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ISA 계좌 종류가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 그리고 2024년도에 국내형이 나오잖아요.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다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정기예금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신탁형을 개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배당주 투자나 ETF, 펀드, 채권, ELS 이런 직접 투자를 하실 거면요. 중개형 ISA를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은행, 어떤 증권사에서 해야 될까요?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은 똑같으니까 주거래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ISA 가입 이벤트 이런 거 하는 걸 찾아서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행이나 증권사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의 만기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길게 하셔야 돼요.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 때나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제 만기 설정을 70년, 100년, 9999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설정해놓고 연장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연장이 가능한데 신규 계약에 준해서 가입 자격을 따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잘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서민형에 해당하는 연봉이었는데 3년 후에 연장할 때 보니까 5천만 원이 넘어간다.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입할 때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을 해놓고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단계는 입금을 하고 상품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냥 입금만 하면 입출금 통장에 돈 넣어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가 붙지 않아요. 어떤 상품을 매수해야 되냐면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비과세를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죠. 그래서 ISA 계좌를 열고 매수 가능한 상품을 보면 1금융권, 2금융권, 정기예금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은 금융사의 예금을 사시면 되겠죠. 2금융권 정기예금은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대상 이 한도를 지켜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임형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그럼 중개형 ISA를 개설했으면 어떤 걸 사야 될까요? 투자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중개형 ISA를 개설을 했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RP나 금리형 ETF를 매수해 놓으시면 됩니다. RP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과 비슷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가 된다.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RP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금리형 ETF는요. 우리나라 ETF 시총 상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1, 2위 그리고 4, 5위가 금리형 ETF예요. 매일매일 복리로 이자가 붙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다면 손실이 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고 현금성 자산을 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RP나 금리형 ETF에 매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내 주식 중에서 배당주인데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주식은 배당을 적게 주잖아요. 대신에 이제 금융주나 통신주 이런 유명한 배당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ISA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배당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전략도 있죠. 배당주만 계속 담다가 3년 후에 해지 안 하고 5년, 10년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서 비과세 한도까지는 비과세 받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배당 받는 게 세금을 안 떼고 배당을 받고 요거를 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해지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복리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죠. 분리과세된 소득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건보료 산정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ISA 계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투자 ETF인데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예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투자 ETF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펀드나 국내 상장 해외 ETF인데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ISA 계좌 안에서 담으시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특히나 우리가 미국 지수, S&P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 많이 하시잖아요. 스파이나 QQQ 이런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고 초과되면 22% 양도세잖아요. ISA 계좌 안에서 하게 되면 서민형은 1,000만 원, 일반형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 9.9%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채권인데요.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비과세고 이자에 대해서 15.4%가 나가잖아요.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매 차익이 목적이라면 ISA 계좌 안에서 안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고금리 이자를 꾸준히 받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과세위원회 혜택도 있으니까 ISA 계좌 안에서 채권을 담으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ISA 계좌 만기보다 채권의 만기가 길 경우에는 ISA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처리가 돼요. 그래서 ISA 계좌 만기보다 짧은 채권을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만기 이전에 채권을 매도하거나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이 조금 멈췄고 언제 하락하는지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기에 장기채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장기채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ISA 계좌 안에서 장기채 30년물 이렇게 채권을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면 30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하는 그런 ETF라든지 장기채 ETF를 ISA 계좌 안에서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기타 ETF에 속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ISA 계좌 안에서 하게 되면 한도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9.9% 분리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의 채권 ETF 쪽에 가시면 지금 장기채 ETF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리츠인데요. 우리가 커피 한 잔 값으로 건물주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인컴형 자산으로 배당주라든지 채권, 리츠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배당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ISA 계좌 안에서 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ISA 계좌 안에서 넣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매수 매도가 자유로워요. A라는 ETF를 한번 샀으면 3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건 아니고 1년 있다가 팔아도 되고 6개월 있다가 팔아도 돼요. 그리고 또 B라는 ETF를 또 사도 되고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매월 넣어야 되는 거 아니고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되고 자동이체를 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이제 상품을 매수를 했고 세 번째 단계는 원금에 대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입금 한도 4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입금을 완료했어요. 근데 1천만 원이 필요해서 인출을 했어요. 이렇게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입금 한도가 살아나진 않고 인출한 걸로 끝이고요. 올해 남은 입금 한도는 1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은 이렇게 인출이 가능하고 이자나 배당 부분은 3년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고 비과세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채우는 건데요. 올해 가입해서 2년 동안 입금을 안 하고 3년 차에 입금을 하고 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할 거 아니라도 일단 빨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언제 해지를 해야 될까요? 돈이 필요할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겠죠? 3년 이전에 해지를 하면 그냥 일반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따로 없어요. 그냥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페널티가 없습니다. 3년 이후에 해지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목돈을 꺼내야 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한도를 다 채웠는지 보는 거예요. 발생한 손익을 통산을 해서 수익이 500만 원, 1000만 원을 넘었다고 하면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을 하는 게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겠죠? 근데 3년 이후에 해지를 할 건데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손익통산 기능을 활용해서 해지를 하거나 두 번째는 수익이 전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지를 하거나 근데 이거는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다릴 수는 없겠죠. 세 번째는 수익이 난 것만 비과세로 팔고 ISA 계좌를 해지하고 손실이 난 거는 일반 계좌로 보유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해지하고 60일 이내로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연금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요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ISA 계좌 3년 경과하고 나서 해지 대금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를 할 수 있는데 납입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 중에서 한 개로만 이체가 가능해요. 근데 저는 연금저축으로 이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만기자금 중에서 2천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로 300만 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거고 연금으로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가 없습니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올해 연금저축에 영원을 입금했다라고 하면은 6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그래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1100만 원은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SA 계좌 3년 의무기간이 속하는 해에 이걸 해지할 거다라고 하면요. 그 해에는 연금계좌 적립을 잠깐 미루고 ISA 계좌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7번째 단계는 ISA 계좌를 다시 신규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 단계를 다시 또 반복하면서 세대 혜택을 최대한 누린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ISA 계좌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비과세, 분리과세 된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도 않고 건보료 산정에서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은 금액을 또 연금계좌로 이체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재원을 또 마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A 계좌나 연금이나 IRP 계좌를 얼마씩 넣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ISA 계좌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